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동시에 적자로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킹달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질주가 언제까지 갈지 참 궁금해지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국내 문제는 크게 있지 않다. 네. 이게 전반적인 거시적인 문제가 껴 있는 거다. 네.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거라는 이제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만 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유독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폭이 큰 것 같아서 네.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수입업자분들이 댓글을 진짜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도대체 이 환율 왜 그런 거냐? 언제까지냐? 나 그러면 원자재나 부품을 미리 사와야 되냐? 나중에 사와야 되냐? 이런 굉장히 고심 어린 질문들이 많이 담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일련의 이런 강달러 기조는 금리 인상 속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하나는 저축금리를 2% 이자를 준대요. 다른 한 대는 5% 준대요. 글로 가죠. 글로 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미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져요. 정말 침체 올 것 같아요. 침체 오는 흔적들이 많이 남고요. 이게 불안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불확실할 때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싶으세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세요?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의 대표가 또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 그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것이고요. 향후에도 물가가 안 잡히고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 강달러 기조는 더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에 나서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저렇게 금리 올려버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네. 잡히겠냐는 말씀인 거죠. 이게 네. 어떻게 예상해야 돼요? 너무 조심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미세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두 가지인데 네. 하나가 직접 개입이라고 해서요.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아하.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구두 개입입니다. 이 구두 개입은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네. 그런 방향인데 이런 미세 조정,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듯이 미세 조정이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락을 방어하는 수단인 것이지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관점에서 그것을 강달러를 약달러로 만든다든가 그런 기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렇기 효과는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만큼 우리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높으니까 굳이 달러 선호 현상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내외수 동반 침체 기조 속에서 같이 금리 인상할 수가 없어요. 물가 높지만 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해버리면 너무 많은 경기 침체라는 후폭풍이 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죠. 예. 결국은 특별한 수단은 없다. 없는 겁니까? 예, 특별한 수단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대응할까, 원자재를 먼저 사올까, 환율을 좀 예측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안 좋은 여건임을 가정해놓고 경영 의사결정, 재테크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참 웃긴 게 수출 업체는 보통 달러 오르면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봤더니만 또 선계약을 또 싸게 해놔서 그렇죠.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예. 않더라고요. 보니까 수출 업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수출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한테 상황에서요. 예.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죠.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죠.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속에서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역 탄성치라고 합니다. 무역 탄성치가 줄어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달러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이 70% 국가들이 무역 결제 통화를 달러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수입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이 수입해다 쓰느니 차라리 우리 안에서 찾자 내재화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요소를 사올 텐데 요소를 사오는 이유는 중국에서 사오는 게 제일 싸니까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 강달러를 지불하고 요소를 사오느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아하.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 결과적으로 수출문을 다들 닫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출 대상국들이 수입문을 닫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강달러 기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무역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1,400원 문 열릴 것이냐? 보니까 지금 1,480원, 이제 88원 찍기도 했어서 갖고 네. 이게 뭐 1,400원은 뭐 당연지사 아니겠냐? 1,500원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출연하면서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 박자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22년 하반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경제적 현상들, 이 현상들을 이 세 가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물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금리, 마지막 세 번째가 시장이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고요. 금리 인상 행보 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시장은 크게 외환 시장,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이야기했죠. 두 번째 주식 시장,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자산 시장, 이 집값을 하락시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경로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 달러 강세 기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마저도 물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뭘까요?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입니다. 예. 바로 다음 주에 있죠. 13일.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지표가 발표될 텐데 그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상회한다면 큰일 났다. 물가 정점 아니었구나. 그럼 금리 인상 더 하겠구나. 그럼 강달러가 더 나오는 그 것이고요. 불안 심리 때문에 또 더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그 불안 심리인 거죠. 지금은. 근데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지표가 발표됐는데 만약에 전점보다 떨어졌어요. 9.1, 8.5를 기록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정점 확신하네. 물가 잡혔네. 지금도 너무 높은 건데. 그렇죠. 그래도 물가는 정점을 찍고 떨어졌네. 그러면 금리 인상 행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예.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또 달러 강세가 주춤해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물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온 그 미 증시 상승세가 국내 증시에도 어쨌든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네. 지금 국내 증시 보면은 저번에 2,200선까지 간 다음에 뭐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애매한 상황이 계속될 거다.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또 그때 이제 책을 내면서도 22년 하반기는 그냥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 이게 계속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줄 거고요. 강달러 기조를 만들 거고요. 이런 것은 우리 경제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뚜렷하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처럼 그렇죠.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이 오해하면서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 무슨 말이냐면 물가 정점 찍고 떨어졌네라고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면서 그게 착각에서 오는 근데 그 착각을 다시 불식시켜 주는 거죠. 아니에요. CPI 9.1입니다.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그럼 또 8.5. 떨어지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물가 2%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급등락하면서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 급등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갈치차처럼 일률적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점진적으로 저점을 내려간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점진적으로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생각하듯이 우리 경제가 좋습니까? 지금 정말 내외수 동반 하락, 복합 경제 위기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생산 불안하죠. 투자 불안하죠. 소비도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무역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인데 이게 다 안 좋은데 경제가 좋겠습니까? 맞아요. 경제가 나쁜데 코스피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 와중에 금리는 높으니까 이것은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S의 공포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뚜렷하게 장기적으로 반등할 만한 그런 어떤 해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침체세를 좀 보일 것이고 네. 개미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네. 장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강달러 상황 속에서 무역 수지 적자에 이어서 상품 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쌍둥이 적자 공포가 현실화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좀 예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합니다. 자, 음. 두 가지인데요. 쌍둥이 적자는 다른 말로 내부적으로도 불안하고 외부적으로도 불안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그 적자가 재정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세입에 의존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가지고 쓰는 일이 정부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둔 것보다 쓴 게 더 많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 수출 중심형 성장 전략,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도 대외 거래라는 측면에도 적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벌어들인 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아요.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반 쌍둥이 적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지금 봤을 때 8월 경상수지를 계산해 봤더니 추정컨대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경상 수지는 이제 단순히 수출과 수입만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이상입니다. 더 다 포함이 다 되는 네, 거죠. 네, 수출입도 그렇군요. 포함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뭐 슈퍼스타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그렇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BTS라든가. 예, 그런 것은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벌어들인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거나 또 주식 투자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해서 벌어들인 돈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투자해서 번 돈이 있어요.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잡히는 것이 경상수지인데 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 경제 자체가 불안하구나. 실제 경기 침체 오는가 하는 그 선행지표격으로 많이 확인하는 그런 잣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외국인들 입장에서 투자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사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불거졌었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이 LTV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 이거 해제는 안 한다. 네. 시기상제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매수한다. 특히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순전히 자기 자산,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일부라도 대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 이 LTV 규제책이었어요. 금융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 이걸 만약에 풀어주면 주택가격 떨어지니까 풀어줄 때가 됐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것을 우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계부채 규모마저 커지면 감당 여력이 안 그거는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껏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만들었는데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정부의 또 실패다 이렇게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이 금융정책을 풀지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주로 어디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서울 그죠? 쪽.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더 증가시킨다면 서울과 지방 간의 탈동조화. 서울은 폭등하고 지방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 문제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우려해서 이 부총리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전문가 아닌가. 입장에서 잘한 판단이라고 좀 보고 계신 거죠? 네, 뭐 양쪽의 양날의 검입니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텐데 이런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